일요일에 찾아뵙는 연불리의 빔로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챙겨볼까요? 네, 6월 10일 이제 월요일 날은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6월 11일은 오펙에서 이제 월간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6월 12일은 중국의 5월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요. 미국에서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또 그날 FMC가 예정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6월 13일 날은 한국의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요. 6월 14일은 일본의 BOJ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네요. 그 이사님께서 주목하는 이벤트는 어떤 겁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FMC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6월 달에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경제 성장률하고요. 물가 전망치가 공개가 돼요. 보통 3, 6, 9, 12 이렇게 네 번. 그래서 연준이 물가 전망치를 낮춘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전 세계 이제 선진국들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을 따라갈 것인지 요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공개를 합니다. 좀 반대, 좀 미국은 좀 물가가 낮아져야 되고 중국은 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좀 올라설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여기서 과연 AI 서비스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아무것도 지금 내용이 공개된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불투명한데, 이제 확실하게 그 애플의 팀쿡 CEO가 애플의 AI 전략을 공개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애플 주가나 또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를 또 가장 이번 주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7% 증가. 수출은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목할 만한 수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수출은 좋은데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54.5%나 증가했고, 근데 수출에서 좀 특징적인 거는 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서 19개월 만에 중국이 미국 제치고 1등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좀 부양책 쓰는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나 기업들 몇 개만 좀 말씀해드리면, 반도체 쪽에서는 그 반도체 부품 중에 쿼츠가 있거든요. 소모성 부품인데 이게 이제 석영으로 만듭니다. 근데 요걸 만드는 원익 QNC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또 OIS라고 우리 그 스마트폰 보면 이제 촬영할 때 손떨림 방지 장치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걸 OIS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그 업체들의 수출, 뭐 그 중에서 이제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이 거기에 포진이 돼 있고 그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전월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 금액과 단가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음반 이제 엔터사들이죠. 엔터사들이 좀 부진했지만 다행히 그 5월에 음반이 좀 수출이 좀 회복이 좀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엔터사들 주가에는 조금 희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풍력에서 이제 바닷속에 해상 풍력 밑에 하부 구조물 있거든요. 바닷속에 이제 그 하부 구조물을 이렇게 밑에다 넣어가지고 지지하는 지지대인데, 요걸 주로 수출하는 업체가 SK 오션 플랜트죠. 4월 크게 증가한 수준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화학 쪽에서는 스판덱스 만드는 효성 TNC, 그 다음에 MB 라텍스 이제 그 수술용 장갑 소재죠. 요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전 분야 투자 세액 공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이제 9년 만에 신규 원전 짓기로 하고 네. 그런 계획도 발표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주 투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원전주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기조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갑자기 친원전 쪽으로 좀 약간 분위기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옛날에 후쿠시마 이제 지진 이후로 사실 이제 탈원전으로 많이 갔다가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게 결국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원전의 장점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이제 지으려는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전 건설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이게 주식 투자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원전 한 번 건설하면 10년 이상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투자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또 몇 년간 원전주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 측면에선 한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30년 만에 그 조지아주에 보글 3, 4억이 원전이 지어지긴 했는데 이게 원래 2016년에 지어졌어야 되는데 7, 8년 늦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정부의 좀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25년부터 원전 분야 투자할 때 세액공제 해주겠다, 혜택 주겠다. 그럼 이제 원전 짓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프랑스나 영국도 원전 용량을 늘리고 또 새롭게 지금 프랑스는 14개의 신규 원전을 또 짓는다고 하고 있고요. 체코 같은 경우가 7월에 30조 원대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과 프랑스가 이제 1대1로 드디어 맞붙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한국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누가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이벤트가 좀 남아 있으니까 원전주들한테는 저는 좀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 좀 대형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하는데 워낙 많은 좀 전력이 네.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꾸준한 상승이 예측이 되는 건지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추세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2차 전지가 주가 한 번씩 오를 때는 뭐 어떤 호재나 이런 거보다도 워낙 수급이 비어 있고 순환매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극재 가격이 14개월 만에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양극재거든요. 근데 이게 올랐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GM의 북미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가 5월 달에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북미에 공급을 좀 많이 하거든요. GM 같은 쪽에 호재고, 또 현대차도 5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42%나 증가를 했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공장에 가동이 들어간 지 지금 한 달 만에 수율이 90%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동 들어가자마자 수율 90% 달성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가동률도 좋아지고 수율도 개선됐다는 건 LG엔솔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섹터가 어쨌든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면 전기차 할부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도 긍정적이라서 2차 전지 섹터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저는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업종 뉴스 하나 살펴보죠. 그 세계 3대 암 학회라고 불리는 ASCO에서 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가 주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존슨앤존스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그 레이저 트닙이라는 신약이죠. 신약이 폐암 치료제 요거랑요. 아미반타맙이라고 있어요. 이건 얀센이 만든 건데 이 두 개를 병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복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여기 정맥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병원 가가지고 5시간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SC라고 피하 주사거든요. 피하 주사는 이제 보통 복부나 엉덩이에, 그리고 물론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 자기가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피하 주사는 자기가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5분이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걸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자들이 편리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럼 특별히 그 정맥 주사랑 큰 차이만 없으면 사실 SC 제형은 성공한 건데, 놀라운 게 뭐냐면 효능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맥 주사보다 피하 주사제로 지금 임상을 했더니 그 부작용이 5배나 개선됐고요. 거기다 생존 기간도 더 길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복약 편의성에다가
효능까지 이제 그 좋은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8월 달에 아마 FDA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는 FDA에서 심사할 때도 굉장히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였다.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 베스트 오브 이 아스코라고 이제 최고의 또 이번에 신약으로 또 선발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거는 한국의 유한양행한테도 호재지만 SC 제형을 만드는 기술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맥 주사를 그러면 아니 피하 주사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에 넣으면요 여기 피부에 넣는 거잖아요. 피부 안에 이 고분자층이 있어서 못 뚫고 들어간대요. 혈관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정맥 주사를 쓸 수가 없는데 기존의 정맥 주사에다가 한국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기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여기다 길을 뚫어버립니다. 이 혈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정맥 주사를 넣는 순간 얘가 밑으로 들어가서 혈관까지 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술을 만든 회사가 알테오젠, 또 미국의 할로자임이 있어요. 이 회사들의 이제 기술을 중에 누구 걸 썼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 피하 주사를 만들었더니 어쨌든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임상 결과가. 그래서 한국의 알테오젠과 유한양의 양측에 모두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였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이런 세계적인 바이오 학회에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SK가 경영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뭐 지분 매각 가능성도 높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헤지 펀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SK 문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한 건 아마 예전에 그 소버린이라고요. 뭐 2000년대 초반에 SK 한번 공격한 적 있었죠. 그걸 아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이 지금 이제 재산 이혼 항송시 판결 때문에 1조 3천억을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근데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훈 이사장 포함해서 친족 지분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SK 지분이. 근데 어쨌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갚기 위해선 이거를 팔게 되면은 지배력 기준이 보통 20%까지는 지배력 기준이 있어요.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지분도 17.73%밖에 안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2천억에서 3천억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SK 지분을 안 팔고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매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배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SK가 이런 공격에 또 방어할 수단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사주를 25%나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백기사라 그러죠, 보통. 네. 그래서 우호 세력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반발이 또 심해지겠죠,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그렇게 M&A 경영권 방어하는 데 써버리면 소각하길 원하는데 그게 무산이 돼요. 그럼 주주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업 하는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겠지만 어쨌든 SK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블룸버그 기사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2003년도인가요? 그때 그리고 과거에 또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제 공격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는 사실 호재입니다. 경영권 문제가 일어나면 어쨌든 이제 서로 지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SK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지분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팔아도 많은 현금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K 주가에는 어쨌든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은 좀 나오고 있다. 다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블룸버그의 보도지 실제 이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관련 뉴스들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또 늘릴 수 있겠네요. SK 입장에서도. 그렇죠. 배당을 또 늘려야 SK 최태원 회장도 그 자기도 배당금을 많이, 받아서 또 많이 가져가니까.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도 늘리고, 지금 주주들이 기대하는 건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 전량 소각을 20% 해버리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이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과 퀄컴이 3년 만에 재회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퀄컴의 수주를 받는다면 그 밸류 체인에서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스마트폰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에 예전에 한번 수주 줬다가 발열 이슈 때문에 지금 3년 동안은 이제 거래 관계가 사실상 끊긴 상태인데 이제 이번 주 12, 13일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려요. 아마 여기서 퀄컴 CEO하고 삼성 파운드리 이제 아마 임원진들이 만나서 위탁 생산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도 TSMC에만 맡기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다변화 측면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도 좀 올라갔다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은 아직 100%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퀄컴이 삼성에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된다면 수혜주는 삼성 파운드리 그 밸류 체인이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이 물량을 주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수주를 받겠지만 그거를 재디자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하는 업체가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죠. 그래서 거기 삼성과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가 한국에서는 그 AD 테크놀로지하고요,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성 파운드리향 디자인 하우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이 4월과 5월에는 조금 부진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이제 6월이고 곧 하반기도 다가온단 말이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사실은 이제 4월, 5월은 조금 계속 좀 보수적인, 좀 약간 중립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근데 6월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충분히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많이 맞았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LG엔솔 같은 두 대표 기업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둘 다 이제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럼 이들이 올라가고, 또 아까 바이오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시총 큰 업종이 바이오 섹터거든요. 근데 이들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임상 종양 결과들이 좋았고, 하반기에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FDA 승인이라든가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미국 금리가 지금 이제 안정감 찾으니까 바이오한테도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축이 움직여주면 지수가 나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부진했지만 6월은 좀 나은 흐름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위쪽으로 좀 열어놓으시되, 다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게 만약에 되면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뭐 아시겠지만 그 대표 주자였던 전력기기, 뭐 화장품 이런 쪽의 시장이 좀 굉장히 시장보다 월등히 좋았잖아요. 이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게 되면 이들에서 이제 수급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보다는 좀 지수형 장세, 대형주 위주로 가는 장세가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외됐던, 좀 못 올랐던 대형주들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구조적 성장 업종은 아니지만 그냥 아이디어 측면에서 금리 낮아지고 환율도 안정화되고 요새 유가도 빠졌죠. 분명히 수혜는 받을 수 있는데 못 올라가는 업종이 대표적인 게 항공주. 여기는 우리가 봐도 또 수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또 아니면 중국 경기 살아나고 유가 떨어질 때 수혜 받는 석유화학 기업들, 이런 쪽도 되게 좀 못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6월에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 또 반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외된 대형주들 한번 살펴보시는 거 6월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이죠? 그 이번 주 보고서 두 개인데 같은 섹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한투자증권의 이진명 연구원님이 화학 우려보다는 이제 기대를이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2분기 석유화학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다 더했더니 4,055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분기는 마이너스 333억이었거든요. 확실히 흑자로 이제 돌아설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수요 개선 때문이죠.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중국이 이구환신이라 그래서 가전이나 자동차를 이제 그 중고를 새 걸로 바꿔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걸 펼치면서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유화 그런 것들 다 플라스틱이나 석유화 어떤 걸로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수요 개선이 늘어나면 석유화학에도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 있죠. 여기가 1분기 실적에서 글로벌 화학 제품 생산이 중국의 강력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발 수요 효과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제일 우려하는 게 중국이 석유화학 공급을 너무 많이 늘렸어요. 지난 몇 년간 증설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2, 3년간은 증설 규모가 좀 많지가 않아요. 수요보다. 그래서 그런 증설 부담도 높지 않다. 그래서 과거 호황기만큼의 사이클은 아니더라도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면서 석유화학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탑픽은 순수화학에선 효성 TNC하고 금호석유를 꼽아주셨고요. 복합화학업체로는 효성 첨단 소재랑 LG화학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하이투자증권의 전유진 연구원인데 제목이 24년 하반기 없으면 뭔가 찝찝할 하반기.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일정 부분 일단 뭐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내용이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사업이 중국의 대규모 증설 때문에 다운 사이클, 하락 사이클에 진입했었는데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24년과 25년에는 증설 물량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고무 쪽을 좀 좋게 보는 게 고무 체인은 대규모 증설이 없었대요. 그래서 고무 쪽은 수급도 좀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부동산 부양하는 게 매우 적극적이다. 그래서 상해나 일부 주요 도시에서 주택 구매수 규제도 완화 들어갔고요. 금리 하한선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석유화학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턴어라운드 구간은 맞지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와 같이 이제 에틸렌 만드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상단을 좀 정해놓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트레이딩 전략을 권유하셨고요. 반면에 특수화학 기업들, 특히 효성 첨단 소재와 유니드 같은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약간의 차별점을 좀 두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애널리스트의 공통점은 석유화 이제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진 않더라도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섹터가 됐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분야 보고서까지 살펴봤고요. 연불리의 비밀노트는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여미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